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좀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거는 대구 경북 지역에 다수의 코로나 양성 반응 확진자가 나타났다. 1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경북대학병원 등 주요한 병원 3개가 이제 폐쇄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 성동구에서도 나타났고요. 이걸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그 사람 어떤 의에서 들어와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쪽이나 들어와서 그 사람에서 감염이 된 누군가가 그 주변 사람을 감염했을. 이럴 지역사회 감염이죠. 그러면 완전히 대응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즉, 지금처럼 역학조사관이 추적해갖고 그 주변 사람들을 격리하는 이런 거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대구의 그분은 교회도 다니고 뷔페도 다니고 병원 다니면서 슈퍼 전파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명은, 그럼 그 수백 명이 또 수백 명을 하면은 이거는 대구 혹은 그 지역에서 최소한 노출이 1000명 단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의 방역은 안 됩니다. 즉 이것은 시민들한테 지금 증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시민 모두를 잠재적인 노출자로 보고 증상이 나타나고 위험할 때는 바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보건위생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지역보건소 같은 데서 거점이 돼서 그것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해야지만이, 지금 속보 나온 거는 국내 코로나 이제 15명이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금 아마 10명 이상이 된 거, 성동구 됐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라고 하면은 대구 경북 14명이지만 여기와 연결된 거라고 하면은 오늘 오후나 내일은 이거의 2~3배가 나타날 거고, 지금 1000명을 검사 중이라고 하니까 내일 정도 되면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완전히 지금은 국민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이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뭔가 잘 통제되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약간 느슨한 것인 것 같아요. 느슨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전파의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디서 전파됐는지를 모르는 확진자가 여러분 옆에서 숨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꼭 손 씻고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시고, 간다 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열을 자기가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휴대용 온도계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팔거든요. 그런 거 사서 확인되면 바로 신고하고, 이건 개인의 위생만이 아니라 이건 공공 보건의료체제가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체제가 많이 부족해서 5% 미만이라고 하죠. 그게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걱정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치사율이 낮고 대신 전파력이 강한 상태인 거니까 지금 조심 마스크, 손 씻고 여러 사람한테 가지 말고 최소한만의 행동 반경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전파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3월,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지만이 종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은 TBS 라디오의 김지윤의 이브닝 쇼를 생방하는 날인데, 어제 이제, 어제가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선거 방송으로 바뀌면서 사건 사고 분을 이제 물론 그 작가님들이나 PD 분이 정중하게 포맷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흔쾌히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에 대한 제가 말씀드릴 뿐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TBS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주로 이제 시청률 많이 나오는 거, 정치인 나와서 깝죽도 떠들어대는 것들, 그런 셀럽들 나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사실은 이건 절대 TBS 김지윤 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경우에도 이제 사건을 희생시키면서 정치 얘기 이런 거에 중심을 두는 그런 어떤 이 라디오 시사 프로라든가 종편 프로 같은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아요. 아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전문화된 걸 하든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문화 파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파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또 이제 선거 시대니까 선거의 시기니까 저야 이제 화요일은 다른 방송 혹시 있으면은 또 거기에 나가야 되겠죠. 아직 근데 이제 선거 쪽이고 또 코로나 쪽 되니까 사건 사고 영역은 이제 많이 좀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건 사고 영역이 축소된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안 날까요? 아닙니다. 원래 사건 사고는 다 있습니다. 더 많죠. 그것이 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시스템은 거기 있는 사건 사고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데로 쭉 돌리죠. 이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전혀 제가 김지윤의 이브닝 쇼 TBS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려고 일부러 TBS 라디오에 화요일 저녁에 틀었다가 허탕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자, 몇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그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원래의 취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시를 붙은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심으로 합격률이 높고, 그건 뭐냐면 이론 중심이 아니라 판례나든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학원 중심.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고시 본다고 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 현 대통령이죠. 절에 가서 이제 책 들고 가서 공부한다 이런. 지금은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아니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지만은 다 떨어진다는 말은 과한 거고. 왜냐하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수험의 패턴이 이 학원 중심, 그리고 거기에 주요 강사 중심, 그리고 출제자가 주요한 어떤 대학의 누구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절간에 가서 대리 책만 판다고 절대 붙을 수 없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아니, 절대 붙을 수 없는 건 아니죠. 붙을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그러니까 결국은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그 수험 비용도 급증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특히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합격률이 확 높아가는 이런 부작용들. 그러니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로스쿨 제도로 변하게 됐고, 이제 완전히 로스쿨로 변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 로스쿨 제도는 이 변호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서민들도 비교적 싼 값에, 비교적 저렴한 값에 이 변호사의 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거였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면서 로스쿨의 수업료 뭐 거의 뭐 1억 5천 막 한다고 막 그러죠. 모르겠어요. 뭐 1년에 1억 5천이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단히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로스쿨의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스카이 쪽에 로스쿨을 나와야지 뭐가 되고, 또 합격률도 뭐 이렇고. 이렇게 말하자면 원래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미국식으로 그냥 기본 점수만 있으면은 자격은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래야 되는데, 이 로스쿨 자체가 일종의 학교의 서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돈 문제 이런 게 되면서, 지금은 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로스쿨 개혁을 해야 된다. 로스쿨 개혁이 사법 개혁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거는 로스쿨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 정상화라고 하는 지금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의 자격화, 응시 제한, 뭐 몇 회 이상은 못 본다, 이런 것도 폐지하고 그러죠.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아는 로스쿨 졸업하신 분이 저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연계에 전공한 사람이 로스쿨 들어가면 자연계를 나중에 영역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환경 쪽을 학부나 이런 거 나온 사람이 로스쿨을 받으면은, 자격을 받으면 환경 전문 변호사, 그리고 보건적인 보건,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뭐 이런 형태였는데, 실제로 로스쿨 자체가 변시 합격률을 높이려고, 왜냐하면 변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기본법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왜 가냐? 다른 어떤 기본법 이외의 어떤 것들을 강사를 이렇게 하려면 또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기본법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나머진 다 그냥 일정의 시간 강사 정도, 특강 강사 정도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준도 떨어지고, 로스쿨, 그러니까 저기 출신들 수준도 떨어지고, 다양성은 더더욱 없어지고, 전문성은 더더욱 없고, 그리고 또 이 실질적으로 자격 시험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정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고시판으로 되는. 그래서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로스쿨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의 로스쿨은 사법시험 시스템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기득권과 타협한 어떤 정부의 안일한 대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니 변호사 시험을 왜 법무부가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법무부는 당연히 현직에 있는 변호사나 변호사가 될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전관들 중심으로나 기존의 기득권 중심으로 하니까 당연히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높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건 법무부가 가지면 안 된다. 운영권을, 선발권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료를 부려갖고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완전히 그냥 개방을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참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이거 원래의 이 로스쿨 취지를면 이게 대단히 그 저렴한 비용에 변호사 이 서비스를 서민이 받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영역도 공적 영역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쿨 자체가 또 하나의 계층사다리를 차버리는, 오히려 더 나쁜 건 왜냐하면 로스쿨 들어가는데 이건 뭐 제대로 실력 있는 애도 아니고 면접 봐서 들어가고, 면접이라고 하면 그 스펙이 있어요. 스펙은 보니까 대학교 때 애초에 좋은 대학 나온 애들 들어가고, 좋은 대학은 또 좋은 고등학교 나온 애들 들어가면은 그것도 실력이 없는 애들이 뭐 흔히 말하는 스펙 쌓아갖고 부모 찬스 써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로스쿨도 면접으로 해서 별 노력 없이 들어가고, 거기서 또 거기 나오면은 실력 없는 간판만 딴 했는데 그런 애들이 또 변호사가 돼서 또 통지하고, 이런 어떤 더 엉망인 상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측면에서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사법개혁이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관예우를 없애고 대신에 양질의 변호사를 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양질의 변호사를 공급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다시 또 전관을 찾고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을 찾고 이런 쪽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로스쿨 자체를 일정 정도 개방을 해서 거기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등록금 같은 경우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방안들, 대신에 그 낮춘 것은 일종의 학자금 대출로 하고 그 학자금 대출을 10년 넘게 상환하는 그런 방식들,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결국은 사립학교가 무엇인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놔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사립학교 개혁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에요. 사립학교들이 개혁을 안 하고 돈벌이로 해버리니까 로스쿨도 개판이 되고, 의전원이라든가 치전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그 개판이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사립학교 재단을 두들겨 잡지 않으면 그들이 막대하게 쌓아놓은 재정, 등록금 재정이라 이런 것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참 로스쿨 문제에서 사법개혁의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는 문제. 그럼 사법개혁의 문제만 아니죠. 공공의료의 지금 문제는 코로나, 공공의료의 퍼센트가 5%밖에 안 돼요. 영국은 30%, 어떤 데는 뭐 60%가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5%는 안 되죠. 최소한 30%는 돼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아산에 경찰, 진천에 어디, 국방부에 어디.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 때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 보건 인력들을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 양산하는 주책을 다시 또 사립학교에 맡겨버리면 지금처럼 사립학교의 의대에 맡겨버리면 또 똑같은 지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또 제가 이제 그 로스쿨 출신하고 이제 말씀 나눈 건 그거예요. 왜 근데 실력이 없을까? 근데 그건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웃긴 거다. 왜냐면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실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건 뭐냐면 전문 영역에서가 아니라 일반 변호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 로스쿨은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한테 변호사, 전문가이면서 변호사인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즉 그냥 변호사, 일반 제너럴리스트의 변호사만 만들려고 했으면은 그건 사시가 난 거죠. 사시 시스템이 맞는 거죠. 근데 일반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조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자격증으로서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게 로스쿨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변호사 자격 시험, 그러니까 지금 뽑는 거에 5배를 뽑는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초 기준만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전문성인 어떤 전문 영역을 대학에서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격 시험은 변호사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로스쿨 협의회에서 관리학을 하고 그 기본 자격을 하고 나머지 전문적인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뭐 외국 통상 아니면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그 자격증 쪽으로 가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영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물론 여기에는 그런 게 되죠. 그러면은 전문 형사 변호사라든가 민사 변호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역의 변호사 같은.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과학수사를 배운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갖는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 분석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심리학자가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으면은 그 사람이 심리 진술 분석을 하는 변호사이면서 그 사람을 검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채용을 하면은 검찰청에서 채용하면 기소하는 아니면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애터니가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에 있는 기득권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사실은 로스쿨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개혁은 사법개혁이라는 거가 그 얘기예요. 법무부가 기득권을 가보면 안 되죠. 왜? 법무부는 검사들이 자기 거 놓지 않으려고 하고 판사들이 자기 거 놓지 않으려고 똑같은 거죠. 글쎄 이게 저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것만 얘기를 하나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를 하니까 일선 검사들 중에 일부가 계속 비판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지만 수사 없는 기소 없는 수사 가능한가? 이렇게 현직 검사가 추미애 장관한테 공개 질의를 한 거죠. 제가 대신 대답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더더욱 대답하려면 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가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리한 수사, 불기소 책임은 누가 지느냐?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니네들은 무리한 수사, 불기소 책임을 져왔느냐? 검사 니네들은 불기소 책임을 져온 적이 있느냐? 그리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너네들이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합리적인 징계를 아니면 한 적이 있느냐? 그것도 안 하고 이제는 그걸 뺏긴 것 같으니까
무리한 수사 불교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적반하장. 진짜 도둑놈이 지발 저린 적반하장이죠. 절대 이런 거는 항상 기득권자들이 하는 저항은 항상 합리성을 가장합니다. 이런 거죠. 검사는 소추관 맞습니다. 그런데 소추라는 것은 판결 선고를 그러니까 기소죠. 전국점으로 해서 수사 개시 전부터 끌고 가는 행위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추는 그러니까 물론 그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추를 하는 사람이 꼭 증거, 그러니까 수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다양한 증거까지를 모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검사들 다시 검사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소추는 원론적으로 판결 선고를 전국적으로 해서 수사의 개시점을 이렇게 끌고 가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행위를 꼭 증거 취득부터 검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증거 취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문, DNA, 문서 분석, 진술 분석, 진술 듣기. 이걸 판사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어설프게 못 하잖아요. 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감독하잖아요. 맞습니다. 감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을 상명하복식으로 하지 말고 기소권을 가지고 협의적 감독을 그 수사관한테 협의적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기소관이 맞아요. 소추관이에요. 근데 그 검사가 일일이 지문은 어떻게 따세요? DNA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면 된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원론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그걸 간섭하는 것 자체, 증거를 어떻게 하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선입관을 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증거를 분석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것에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매뉴얼 따라 분석을 하고 왜? 지문을 요렇게 따는 것과 이렇게 따는 거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지만은 예를 들면 증거 분석이라는 것. 그러니까 수사의 가장 큰 포션인 증거 분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지만은 가치 중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양한 증거를 그리고 상충되는 증거를 모아갖고 그걸 통해서 검사가 기소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이 해온 방식인 거고 그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정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검사들의 오만이고 그리고 그 편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제기미 유지 및 수사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제가 관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검사가 어떤 기소하는 거에 대한 걸로 이 사건을 수사한 아니면 수사를 할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하다는 것을 기소하는 사람이 직접 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얼마든지 지금의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라도 기소권을 통해서라도 수사의 부분에서 충분히 간섭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데 간섭이 지배가 되면 안 돼. 지금은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지배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똑같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기관의 장의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소는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소를 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증거들 토대로 공소 제기를 결정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소 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에 맞춰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누가 한 거죠? 우리나라의 이 여기서 문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강제 수사의 영장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한테만 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실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은 정확히 말하면 판사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를 검사한테 헌법적으로 제한시켜버리니까 이 검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만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자신들만이 올바르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검사가 강제수사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도 강제적인 형태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경찰이 직접 판사한테 증거 수집에 대한 영장을 해서 증거 수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검사는 자기들이 해온 방법이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이거는 추미애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 자체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항상 그 언론들이 말장난하는 건 그거죠. 수석기소 분리된 거는 7나라밖에 없고 23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숫자로 한다. 핵심은 비껴나가고 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가에 대한 핵심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수사기소를 합친 나라라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만 유일하게 종속시키니 청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수사의 어떤 주체를 다른 검사가 아닌 쪽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검사의 수사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수사 감독권인 경우 이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그냥 퉁치는 거죠. 23개가 다 수사기소 합쳐졌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했던 경찰관이 실형을 중간간 미수 1년 6개월입니다. 기가 막히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런 욕을 하실 겁니다. 어제 그저께 사람을 그러니까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 경찰도 있는 반면에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도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소개팅을 만난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그런 쓰레기 같은 경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경찰은 우대하고 대우를 해서 승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은 아예 뽑지 못하게 하거나 뽑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걸러내는 작업. 우리 경찰은 그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순경 뽑혀갖고 올라가면 이거를 웬만하면 자르려고 그러지 않아요. 또 그게 또 다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어갖고 그냥 폭탄 돌리기 하고 말아요. 그러다 터지면 다작살 나는 거죠. 그리고 다작살도 안 나요. 하나 그냥 우스갯소문 정리가 끝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욕을 먹는 거죠. 검찰만 욕 먹습니까? 우리나라 욕먹는 데 대부분 그런데 이런 새끼를 어떻게 경찰이라고 이게
꿀어도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 근데 문제는 성 관련 피의자들의 징계 현황, 현직 경찰들. 한번 이거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일벌백기 엄벌하지 않고 다 지새끼들처럼 이렇게 팔을 안 울고 갖고 조용조용 처리하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사표받고 끝내고.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징계에서 처벌한 기록이 나오면 그 위에 상관들, 그 개의 팀장 뭐 관련된 애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니까 없던 것처럼. 이런. 정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전은 없습니다. 원칙이 살아있고. 자, MBC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느 서울의 한 발달장애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2018년 재작년에 서울 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을 폭행을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위 말하는 얼차려라고 하는 기합이죠. 근데 이걸 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학대죠. 아니, 사회복무요원 애들이 왜 거기 있는 장애 학생들한테 이런 폭력을 가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보통 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엄격하게 감시를 했고 했으면은 이런 게 분명히 그 맞은 아이들은 선생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한테도 얘기했을 거고.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은 뭐 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건 자체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 감독 못했던 그걸 방조하고 방치했던 교사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형사처벌은 아니라도 징계는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얘들에 대한 그 처벌을 하는 판사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집행유예를 했어요. 판결문 이런 거죠. 피고인들이 사실은 복무 전에 장애 학생들과 생활해본 경험이 없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복무 전에 장애 학생들하고 생활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과 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사회 경험이 적고 장애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겠죠. 장애 학생들을 이해를 못해 갖고 때렸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전 도대체 이런 판사들이 도대체 왜 법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적성이 안 맞으면 나가세요. 판사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관리 책임 있는 교사들은 무죄로 선고를 했대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걸 수사했던 경찰이나 검찰, 특히 기소했던 검사는 뭡니까? 뭐를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게 판사들이 그래서 증거 부족이래요. 증거 부족. 공소사실 인정한 증거 부족하다고. 즉 검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기소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심원 재판을 가든 아니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기소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검찰 내부에 그래서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고 하면은 수사한 쪽이 기소 그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 제기하고 상급 어떤 기관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검사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사기소가 합쳐졌다고 하면은 어차피 걔들인데 공판부 검사를 바꿔달라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판결문을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검사들은 수사 기록 공개 안 하죠? 왜? 자기네들이 이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매를 성추행했던 남편이 오히려 그 자매들한테 일종의 무고 혐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걔들이 날 뭐 이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친족 간의 강간, 성범죄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형량이 2년 6개월이에요. 법정 구속도 안 했어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자매, 자기 부인하고 부인의 그 자매를 어떻게든 괴롭히겠죠? 왜? 소치요? 아니면 탄원서? 많이 그려지시죠? 재판부의 입장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아직 최종 심의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피고인이 그냥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또 재판부가 이렇게 형을 낮게 한 거는 이거는 뭡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그것도 자기 부인의 자매를 아주 심각히 악질적 아닙니까? 재판부는 판결을 이렇게 했어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가 안 된 거죠. 용서도 못 받은 거고 당연히 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니까. 반성태 있지 않아. 그러면은 엄격히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이죠. 다만 다분히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다. 이거죠. 전과가 없다고 그 사람의 범죄의 공격성이 떨어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우발적이었다? 근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잠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점 등등등. 그러니까 만약에 우발적이었다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으로 옷 입은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을 텐데 잠옷도 입고 오고 화장실 다녀왔어. 그러면은 이게 우발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건 행동적으로 판단해야죠. 모르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든가. 그러니까 판사는 지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그거죠. 이거는 이 위험성이라는 거는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후체인 그래요. 예, 판사들의 채용이라든가 판사들의 사질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좀 제한을 많이 하고 훌륭하고 우수한 판사들 많고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건 자체가 좀 다 찜찜하네요. 성범죄 사건들 같은 경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어차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바람이 나야지 종식이 될 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너무 치사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부터 드신 분들이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약한 그러니까 항상 그 명심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